들어갈게요. 이 토지의 특성이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이제 어려운데 뭐 자꾸 이것도 이제 보면 볼수록 이제 나오게 되니까 76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76페이지 가셔서 제가 이제 이걸 두 가지를 이제 또 연결시켜서 이제 보는 게 자연적 특성에서 우리가 항상 물리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불가능. 그래서 자, 부중성하고 영속성이 조금 그 의미가 다르죠. 부중성은 토지를 증가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만들어낼 수가 없죠. 생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생산성이라는 말을 써요. 비생산성. 그럼 토지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구의 땅이 늘어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바다가 있고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으면 이 물리적인 지구의 땅이 늘어납니까? 증가하지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는 있죠. 그죠?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는 것은 자, 이거는 없던 택지가 만들어진 겁니까? 토지의 용도가 전환된 겁니까? 전환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물리적인 공급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리적인 공급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가 없으니까 원가 방식이 안 된다는 거죠. 원가 방식 토지는. 근데 그냥입니까?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자, 이걸 우리가 용도적 공급이라 그래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가능하죠.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은 땅값이 비싸니까 경제적 공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따라서 용도의 다양성, 용도가 다양하다는 인문적 특성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부중성에는 예외가 없다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도 토지 이용을 전환시킨 거지 양을 늘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공급 곡선이 자, 우리가 물리적인 공급 곡선이 나중에 이제 수요 공급과 연결시키겠지만 가격과 양이 있으면 완전 수직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 수직이고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응을 못하는 가격이 상승해도 양을 못 늘려요. 비탄력적이다. 이런 게 있다가 나오겠고요. 그럼 땅이 우리가 희소하죠. 상대적인 희소성이에요. 절대적 희소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에 땅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급자보다는 수요자들이 많으니까 수요자 경쟁이 나타나니까 지가가 그냥요. 지가가 올라가요. 올라가죠. 지대가 나타나고 우리가 저번에 이 토지를 좀 더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하는 게 집약적 토지용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조방적이 아니라 집약적 이용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땅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돼서 토지는 공적 개념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연 가지고 계시는 볼펜은 남아도는 제하니까 너 두 자루만 써. 그러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한을 못해요. 근데 부동산은 그냥요 부족한 재화예요. 그럼 개인의 사유재산의 법적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부중성까지 끊겠습니다. 부중성 갑니다. 부중성은 자, 의에 갑니다. 자, 일반 재와 달리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 양을 임의로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공유수면을 매립했다든가 택지 조성은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경제적 공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파생특징, 토지는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이 칠판 중에는 만드는데 생산비가 들어가죠. 가격을 매길 수 있다는 거죠. 토지는 조물주가 얼마 주고 만든지 생산비를 알아요? 몰라요? 법칙이 안 된다는 거죠. 생산비 법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토지는 원가 방식에 대한 걸 구할 수 없고요. 독선 가격을.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아까 여러분 제가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여기까지 가시겠어요? 공급곡선이 완전 수직입니다. 완전 밑으로 쪽에서 우리가 균형 가격이 성립하지 못하죠. 수요가 만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은 토지의 희소성은 따라해보세요. 상대적 희소성. 그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죠?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도 근거가 됩니다.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이용을 이용해야 돼요. 최유효 이용. 가장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된다는 아까 우리가 효율성과 강조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토지가 부족하니까 땅값이 지가가 상승하죠.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돼서 토지 공급님이 도입되겠고 시옷에 보시면은 공급자 경쟁보다는 수요자 경쟁이 초래되겠죠. 독점 소유욕은 이거예요. 공기 같은 경우는 무한히 소유욕이 안 생기잖아요. 무한하니까. 근데 토지는 유한하죠. 소유욕이 생기겠죠. 우리한테. 독점 소유욕이라는 게 발생하고 아까 토지를 집약적인 이용을 하죠. 건물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집약적. 그 다음에 토지의 일반적인 지대를 발생하게 하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영속성이라는 걸 왜 연결시키냐면 영속성은 표현이 달라요. 아까는 증가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영속성은 토지가 감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적 특성을 하고 있으니까 토지가 50제곱미터가 막 토지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모성, 비소모성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아까 앞쪽에 반드시 그냥입니까?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까? 물리적. 그래서 물리적 감가가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들어보십시오. 자, 토지가 비가 많이 와서 유실됐더라도 토지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감가되면은 토지의 지구 땅이 적어지겠죠. 그러나, 자, 농지가 유실되면 기능적인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죠. 아까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가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가 경제적 감가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이나 기능적인 감가는 가능한데 지금 영속성 때문에 무슨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죠. 물리적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토지는 소멸되지 않으니까 남을 빌려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이익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넘겨서 소유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이용이익.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가 가능해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 발달. 자, 우리 빵은 먹으면 그냥요 없어져요. 없어지죠. 그 파리바게트에서 5,000원짜리 빵을 샀는데 옆에서 쉬는 시간에 누가 1,000원 준다고 빌려줬어요. 화장실 갔더니까 야, 좀 줬더니 뭐 다 배째라 얘 막 그런단 말이에요. 빵은 한 번 주면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근데 토지나 특히 이 자동차는 렌트카 시장이 있죠. 없어지지 않잖아요. 주택도 전세 시장이 있지만 토지가 제일 강하죠. 영속성 때문에. 무슨 시장이 제일 발달돼 있다? 임대차 시장.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배려합니다. 단기적 배려예요? 장기적 배려예요? 토지가 오래 가니까 미래까지 내다봐야 되죠? 그러니까 장래를 우리가 예측해야 되고 또 앞으로 수익이 또 발생하는 또 수익과도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해요. 장기 투자. 자, 우리가 토지를 취득만 합니까? 임대료도 받습니까? 그럼 소득이득이라는 걸 배우셨죠? 자본이득이라는 처분도 가능하죠. 그래서 예전에 토지가 가격이 하락되더라도 매각을 미룰 수 있죠. 영속성 때문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칠판 중에는 생산만 돼요. 나중에 소모도 돼요. 그럼 다시 생산할 수 있죠. 그래서 소모가 돼서 재생산이 가능한데, 자, 토지는요, 소모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그 영속성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래 간다. 임대차 시장. 그 다음에 감가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장기로 가야 된다. 장래. 이런 거. 소모되지 않는다. 이런 게 나오면 무슨 성이죠? 영속성이죠. 지금 영속성 보고 계셔요?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영속성. 자,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비소모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소모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파생 특징이 토지의 수익은 유용성으로 영속적으로 만들어져요. 내용 연수가 무한하기 때문에 나중에 직접법이라는 게 있는데 참고만 하세요. 나중에 수익 방식 때 해드리고 니은 별표. 감가상각에 적용이 배제시킨다고 되어 있죠. 근데 물리적이라는 말을 넣어놓으십시오. 무슨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죠. 물리적. 그 다음에 장기적 배려, 예측을 해야 되며 원칙. 소유과 이용이 관리돼서
우리가 타인에게 이용하는 따라서 임대차 시장 발달. 그럼 여러분 봐봐. 장기로 가게 되면은 노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노후가 되면은 여성분들 관리 같은 게 안 중요해요? 관리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관리의 중요성을 또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소모를 전제로 하는 무슨 생산이 안 되죠? 재생산. 찾았죠? 장기 투자가 되니까 소득이득, 임대료도 받지만 자본이득, 양보 차익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자연적 특성에도 잘 나와요. 그래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프린트로 한번 가볼게요. 프린트로 가시면은 자, 프린트로 가시면은 자, 어디에 체크하냐면 10번, 그다음에 12번, 13번, 그다음에 14번. 그다음에 밑에 좀 안 풀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22번을 아까 안 풀었죠? 23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려볼게요. X면 왜 X인지. 자, 10번 이렇게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염려 안 되시면요. 항상 물리적으로는 가능합니까? 물리적으로는 무조건 불가능합니까? 근데 용도면 무조건 가능하죠. 얘기 좀 해보세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용도의 관점은 무조건 가능하잖아요. 용도의 관점에서 증가시킬 수 없다는 말이 안 맞죠. 그래서 따라서 물리적 관점. 그래서 토지가 비생산성 때문에 부중성 때문에 용도의 관점이 아니라 이건 물리적 관점에서는 공급지 증가시킬 수 없죠. 그런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봐요. 용도의 관점에서는 늘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비생산성이라는 부중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용도의 관점보다는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증가시킬 수 없다고 하셨어야죠. 말씀하셔야 다음 넘어갑니다. 그죠? 그다음에 12번을 도와드려 볼게요. 따라서 소모. 소모가 안 되는 건 영속성이죠. 그러니까 소모를 존재하는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건 영속성이고, 그 다음에 13번은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도 없고 재생산도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틀려버렸어요. 우리가 재생산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3번은 부중성 때문에도 생산비를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고요. 그런가요?
자, 매립이나 산지개간은 일로 와보세요. 매립이나 산지개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걸 매립했다는 것은 토지 이용 전환이지 부증성이 예외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매립이나 산지개간을 통한 농지가 택지의 확대는 부증성이 예외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외는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외는 있다, 예외는 없다.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외가 아니고 용도의 전환일 뿐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제가 맨 밑에 아까 22, 23 안 풀었죠? 자, 22분 아까 물에 침식돼서 수면 아래 잠기고 하천으로 변했다든지 포락지였죠. 그 다음에 23번. 자, 똑같아요. 용도적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중성으로 인해서 이용전을 통한 토지의 용도적 공급까지 더 늘릴 수 없질 않죠. 용도적 공급은 그냥입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부중성은 생산할 수가 있어요. 생산이 안 돼요. 물리적 공급이 안 되죠. 원가 방식이 안 된다는 거고. 영속성은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까? 감가가 안 된다는 겁니까? 감가가 안 된다는 거죠. 아까는 늘릴 수가 없다는 거고, 이건 줄어들지 않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용도의 다양성서부터 인문적 특성인데, 인문적 특성은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넘기셔서 페이지 가시면은, 80페이지 가시면은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8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자, 인문적은 부동산만이에요. 인간과의 생활 관계예요. 인간에서 생활에서 나타나는 후천적이고 인위적이고 가변적이고 신축적이죠. 그런가요? 자,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에다 별표 쳐보세요. 좀 전에 제가 요걸 했었죠. 자,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가능하죠. 뭐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죠? 용도의 다양성.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생되는 특징이에요. 기억번의 별표. 체유효용입니다. 체유효 이용에 대한 우리가 그 강조죠. 강조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자, 용도가 정해졌어요. 다양해요. 그럼 가장 좋은 걸 선택해야겠죠. 여러분들 우리 강남역 사거리는 상업용도를 이용하니까 공장 져야 돼요. 상가 져야 돼요. 채용이 된다는 것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런가요? 채용을 검토할 때는 또 다용성과 또 한번 쓰면 바뀔 수 없다는 비가역성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디귿번의 별표. 용도 전환을 통해서 무슨 쪽 공급을 가능하게 했죠? 경제적이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토지공급고수의 경제적 공급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나중에 이제 수요공급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상향해서 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나중에 후수를 하겠습니다. 우상향한다. 창조에서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니까 이행과 전환이 가능하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3번에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까 제가 항상 물리적은 불가능하죠. 부중성이 물리적 공급은 제한되어 있지만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자,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 대체는 안 되죠. 근데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인 측면에서는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좀 희박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라는 것만 하는데 토지를 병합한다, 분할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토지를 합병하고 병합하고 분할하는 것도 토지가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러는 거예요? 자연적입니까? 인문적입니까? 그러면 병합 분할의 가능성도 토지는 이용 주체에 대한 편의에 따라서 물리적이에요? 인위적이에요? 분할 합병할 수도 있죠? 근데 법적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지적해서 최소 면적이 돼야지만 된다는 거 들었죠? 그래서 오는 것들 법적 규제를 받고요. 파생 특징에 기억법만 보세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나요? 여기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저만 감정평가의 학교론을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뭐의 다양성을 지원한다? 용도의 쓰임새가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그러면 병합분할을 잘해서 용도를 여러 가지 쓰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합분할의 가능성이 용도의 다양성을 그냥요 지원을 해줘요. 그럼 얘가 용도를 더 다양하게 갖고 가죠? 채용할 수 있다는 요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양가로 3번에다가 체크. 자,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사경행에 대한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은 자 들어보세요. 자, 이런 걸 제가 얘기할게요. 자, 만약에 자
29번지 땅에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에 공원이 들어서면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절대적 위치는 안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적 위치는 불변이에요. 절대적 위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물리적 위치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위적 좌표가 고정된 게 아까 부동성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근데 주변 환경이 인문적 환경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따가 우리가 상대적 위치라고 배우실 거예요. 상대적 위치. 그래서 상대적 위치를 갖고 평가사는 평가하기 때문에 경제적 위치가 중요한 거죠. 토지 옆에 토지가 있고 또 위치가 감안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절대적 위치가 중요하겠어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하겠어요? 자, 강남이 지금 비싸다고 한다는 것은 고조서서부터 지금 위치는 변함이 없죠. 그럼 절대적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주변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환경이 바뀐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예요. 사회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 그 다음에 행정적인 인문적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 위치는 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가볼게요. 자, 밑에 사경행의 위치의 가변성은 자연적 위치는 불변이지만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사경행에 대한 인문적 위치는 바뀝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치의 가변성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감정평가도 나오는데, 사회적은 모든 것이 인간과 관련돼요. 사회적 환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분위기예요. 인구, 가족 구성, 가구, 특히 공공시설에다가 박스 쳐보세요. 이번에 교육, 사회, 간행. 자, 우리가 공공시설이라는 자체는 인간한테 공공시설이 필요하죠. 근데 예전에 제가 간평에서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교통체계의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교통체계의 상태가 바뀐다는 것은 자, 만약에 여기에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리자마자 인구가 바뀌어요. 정책이 바뀌어요. 행정적 상권이 바뀌어요. 상권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교통체계가 중요합니다. 세부담 상태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경제의 그 활동을 하는 게 시장에서 그 안에서 조세가 전가될 수도 있죠. 이런 거. 행정적인 계획, 규제, 정책, 세제는 따라서 조세, 제도. 세제는 행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통제 이런 것들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건물은 오른쪽에 안 나오고 아예 넘기셔서 점프해 보세요. 점프해서 어디로 가냐면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우리가 교재로 가시면은 9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94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라는 단어가 있죠. 체크하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위치와 접근성은 밑에 예전에 제가 1, 2월 달에 했었죠. 접근성. 했죠? 접근성은 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여기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만 잡으세요. 체크하셨습니까? 절대적 위치는 물리적 위치가 바뀝니까? 부동성 때문에 안 바뀝니까? 상대적 위치가 바뀐다 그랬죠? 주변 토지 이용상에 따라서 결정되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가변적이죠. 그 양자의 관계가 절대적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접근성이 상대적 위치를 얘기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오른쪽에 다 접근성을 했는데 접근성에 대한 거는 예전에 나오고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나고요. 그럼 찍어드리면 이쪽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간이에요. 넘겨보세요. 페이지 88페이지로 한번 갑니다. 자, 88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의 공간성이라는 게 있나요?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세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18회 때 한번 나오고 그 위는 안 나오거든요. 그죠? 우리 부동산도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동산은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공간은 이제 그 출제 빈도가 높진 않지만 그래도 공간이 또 연결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간으로 갈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얇아요, 두꺼워요. 두꺼워서 다 보지 마세요.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간평도 지금 3월 달에 지금 봤어요. 봐가지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찍어준 데서 다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넓히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가세요. 동영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동영상도. 그래서 공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공간은 3차원 공간이 있어요. 공간. 그 3차원 공간은 3개의 공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입체 공간이라고 하고
좀 전에 영속성이라는 걸 배우셨죠? 그죠? 토지가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그래서 3차원 공간이에요. 몇 차원 공간이다? 3차원. 지구 중심을 자릅니다. 자르게 되면은, 자, 여기가 이제 수평 공간이고요. 수평 공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공중 공간이에요. 공중 공간이고, 여기가 지하 공간입니다. 지하 공간.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 복합 개념이 따라보세요. 법경기. 세 가지가 있었죠. 법률 경제 기술을 다 따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합 개념으로 공간을 보라 그래요. 복합 개념. 그래서 법률적, 그 다음에 경제적, 기술적인데, 자, 지금 제목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오른쪽에 가시면은 2번에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표권이고요. 그 다음에 공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공중권이에요. 그 다음에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하 공간이 지하권입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요거는 그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요건 소유권을 얘기하니까 그냥이요. 법률적이에요. 공간은 기술적이죠. 자, 공간에도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있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경기로 다 보자는 얘기죠. 자, 그럼 오른쪽 별표 쳐놓으시면 1번 민법 212조는 토지 소유권은 무한정이에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예요. 토지 상하에 미친다고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는 이 지하 또는 공중까지 무한정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법이 허용하는 경제가치가 인정되는 한도까지입니다. 그럼 지표권으로 가볼게요. 지표권이란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돼 있죠. 건물을 세우거나 작물을 경작하거나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물에 관한 권리가 밑에 가시면 물에 관한 권리 찾으셨죠? 찾았습니까? 자, 이걸 제가 1, 2월 달에 안 해드리는 거는 좀 희박합니다. 3, 4월 달에 그냥 끝내버리는데 자, 물에 관한 권리는 한 번도 안 떴어요. 근데 지표권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자, 물에 관한 권리는 가볍게만 치세요. 물에 관한 권리는 자, 물은 먹으면 없어지죠. 물은 소유권입니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까? 두 가지예요. 유역주의하고 선형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민법상 상부상조의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역주의를 사용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보통 수변 지역에 사용되고 자, 선형주의는 건조 지역에 사용되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별표 절대 치지 마시고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유역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천 주변의 토지 소유자를 유역지 소유권자라 그래요. 유역지. 그러면 얘네들은요,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갑돌이하고 을돌이가 물을 골고루 나눠 먹어야 돼요. 따라서 골고루. 맨 밑에 유역주의는 물이 흔한 수변 지역이라고 되어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넘기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어때요? 어느 일방이 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고루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근데 건조 지역은 어떻습니까? 물이 부족하죠. 그러면 이 선자가 따라서 선착순, 따라서 먼저 간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건조 지역은 어떻습니까? 골고루 나눠지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라는 키포인트를 선형주의는 줄이 물이 귀한 건조 지역에 먼저 온 사람이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남은 사람이 사용한다고 돼 있죠? 체크하셨어요? 요것만 좀 체크해 놓으세요. 거의 뭐 시험 문제 우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 따라서 우리나라 유역주의 이응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의 별표 치지 마세요. 별표 치면 제가 그냥 별표 치지 말고 밑줄만 쳐놓으세요. 거의 안 나옵니다. 넘기시면은 지하권이라는 게 있어요. 지하권 찾았습니까? 지하권은 소유권자의 토지구역 지하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나라마다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들어보세요. 자, 그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가 사적 지하권이라는 자체가 여기까지 인정이 되는 것은 지하수는 사적으로 가요. 근데 공적 지하권은 어떤 거냐면 미채굴된 강물 같은 거는 채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게요. 거기 보시면 3번에 우리나라 있나요? 우리나라는 강화권에 개체가 되는 지하에 있는 미채굴 강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이따가 풀 거예요. 나옵니다. 그 다음 위에 가시면은 2번. 아까 토지 소유권은요, 토지의 구성 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여러분들 왜 종속종착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국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 부착물에 그 효력이 미치죠. 소유권이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종속종착물이라는 자체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고요. 지하수도 우리가 그 소유권 내용이 포함이 돼요. 이해 갔나요? 근데 그 범위가 4번에 오른쪽에 보시면 따라서 한계심도. 한계심도라는 자체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지하 공간을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지하철 공사가 한계심도 이내로 가거나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내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래는 보상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얘기해 볼게요. 보통 보상을 안 해주려고 하죠. 근데 내려가다가 안반이 걸리면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역마다 틀린데 40m까지 규정되어 있어요. 몇 m까지? 갈게요. 한계심도라는 게 있나요?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고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적 지하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예요. 서울시 현행 조례에 의해서 지하철 공사가 인한 지하 공간의 이용이 저해되는 한계심도의 범위는 제가 몇 m까지 규정한다 그랬어요. 40m죠. 이해가셨죠? 그럼 4번. 최근에는 지하철 등 지하 공간의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서 건물이 초고층화된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가볼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서울시 지하 보상 관련 조례에 따르면 토지의 용도와 이용 상태에 따라 따라보세요. 한계심도 이내. 아래예요? 이내예요? 이내는 보상하게 돼 있거든요. 아래와 이내가 달라요. 그래서 이내는 입체 이용률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공중권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공중권이란 소유권자의 토지구역상 공중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일정한 고도까지죠.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걸로서 3번. 구체적으로 정해진 범위는 없어요. 그래서 단지 소유권자의 이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입니다. 추상적인 기준일 뿐 정해진 건 없죠. 자, 그럼 이따가 공주권의 필요성은 동그라미 2번은 이따가 해드리겠고요. 밑에 가시면 공주권의 종류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공적 공주권은 터치할 수가 없어요. 공적 공주권은. 근데 사적이라는 자체는 사적은 여러분들 우리가 햇빛이 보이는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같은 건 들어보셨죠? 그렇죠. 개인이 주장할 수가 있고요. 근데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항공권이라든지 전파권 같은 거는 공적이라는 거죠. 들어갑니다. 자, 사적은 일정 범위까지 토지 소유권자의 개인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사적 권리 건조권의 인용은 인조 토지 소유자의 권리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 따라서 일조권, 조망권 이런 게 들어갔죠. 근데 공적은 공중공간을 그냥입니까? 공익 목적으로 이용합니까? 항공기가 통행할 수 있죠. 전파의 발자.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넘기시면은 아마 제가 개발 파트에서 따라서 TDR이라는 걸 예전에 했었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했었죠, 그죠? 그럼 TDR은 제도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이 제한된 보존지역 내에 토지 소유자에 부여된 개발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했잖아요.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을 개발권과 분리했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을 넘겼지 개발권을 부여한 게 아니라고 풀어봤었어요. 그럼 개발권 상실로 인한 우발 손실 시장들을 통해서 다른 곳에 개발권과 결부된 우발일 보상을 해서 공사이익에 대한 조례를 도모했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직은 운영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 가시면은 개발권 TDR은 유사한 효과를 지닌 토지가 흔히 발견되는 지역은 가장 토지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이죠. 이해하셨죠? 나중에 또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개발 가능 지역에서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개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밀 혼잡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우리 뭐 잠실 5단지가 만약에 50층으로 재건축을 한다. 그럼 그냥입니까? 고층화 됩니까? 그럼 가밀한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교통에 대한. 그죠? 토지 이용상이. 그래서 아마 이걸 얘기하면 아마 저번 시간에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얘네들이 뭘 냈냐면, 보세요. 이 개발권 양도는 이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 용적률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지하가 아니라 공중공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공동상을 들어보시면은 TDR이라는 자체는 우리나라 아직 시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보존지역으로 그린벨트를 묶는다는 것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권을 이렇게 획지로서 분할할 수가 있어요. 미국 애들은. 그럼 여기가 갑돌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 건물을 올려요? 못 올려요? 못 올리죠. 그럼 얘가 개발권을 얘한테 파는 거예요. 개발 가능 지역에. 그럼 개발 가능 지역에 팔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얘는 가만히 있어요. 이익을 줘요. 이거 공중공간에 대한 활용이죠. 특히 사적 공중권의 활용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어디가 시험 문제냐면 넘겨보세요. 아마 기존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91페이지에 공중권의 양가로 2번, 91페이지에 공중권의 양가로 1번에 4번의 공중권의 양가로 2번 공중권의 필요성이라는 게 있나요?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다가 벽을 쳐보세요. 공중공간의 활용 방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갈게요. 자, 제가 아까 이 TDR이라는 거는 지하 공간입니까? 공중입니까? 공중이죠.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자, 지금 봐봐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갖고 왔겠죠. 미국도 그냥입니까? 용도 제한이 있습니까? 그죠? 그럼 너 20층만 줘. 그랬더니 말 그러는 회사가 no! 그런 거야. 좀 더 짓고 싶어요. 그런 거야. 그래? 그럼 너 공원 하나 만들어. 내가 너한테 용적률 인센티브 줄게. 뻥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공중공간입니까? 다음에 TDR. 용적률 인센티브. 지하예요? 다 공중이에요. 공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부 시행되고 있어요. 용적률. 그래서 아파트 등의 사용 용지가 지구 단위 계획 속해 있을 때 사업 시행자가 공공용지를 무상 제공하면 용적률을 허가 기준보다 올려주는 거거든요. 찾았습니까? 그럼 지하입니까? 공중입니까? 공중이란 말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넘겨보세요. 제가 지금 문제를 또 풀어드릴 거지만 93페이지에 가시면은 대표 예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그죠? 93페이지 대표 예제 문제 93. 찾으셨어요? 거기에 4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요. 따라해보세요. 구분지상권. 민법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따라서 민법. 자, 구분지상권은 공중권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민법에서 구분지상권을 배우세요. 구분지상권. 지상권이라는 자체는 땅을, 토지의 지상권 계약을 맺습니다. 땅의 소유자하고. 땅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건물이 있으면 이 갑돌이의 위에다가 강고탑을 빌릴 수 있어요. 그렇죠? 강고탑 같은 거 빌려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공중도 가능하고요. 지하철 공사가 그냥입니까? 지하를 팔 수도 있죠. 그래서 정부가 지하철 같은 것처럼 지하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따라서 민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하의 범위를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구분지상권은 두 개 다 되거든요.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그 활용 방안입니다. 자, 필기해 보세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자, 제가 공중만 됩니까? 지하도 됩니까? 둘 다죠. 그래서 활용 방안이 두 개 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활용하는 방안이 공중만 되는 게 아니라 공중 공간도 되고 지하 공간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TDR 아시죠? 그러면 개발권이라는 양도 제도는 이 TDR이라는 자체는 transfer, 양도한다. development right 개발권은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용적률 인센티브제는 인센티브제는요. 자, 이거는 그냥입니까? 공중만 됩니까? 공중만 되고 하나만 더 적어보세요. 자, 아까 제가 한계심도라는 거 기억나시죠? 한계심도는 공중이에요? 지하예요? 지하죠. 그래서 한계심도는 지하 공간에 대한 활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그 프린트도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대표 예제 문제가 4번이 구분지상권은 지하 공중이 다 맞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개발권 이전 제도와 용적률은 지하입니까? 공중입니까? 공중이죠. 4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자, 프린트를 다시 가볼게요. 프린트를 가셔서, 자, 프린트에 지금 몇 번을 푸냐면, 가보세요. 17번. 프린트. 17번. 그 다음에 18번, 18번 있어요? 풀어보세요.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왔던 건데, 출제 빈도는 18회 때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중요한 파트는 아니에요. 자, 17번. 아까 토지의 지하에 관련된 권리 하나의 강화권이 있었죠. 미체군대 강물 같은 경우요. 얘기해 보세요. 그럼 개체가 되는 민법상 소유권 효력이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않고요. 좀 전에 18번은 풀었던 거죠. 18회 때 나오고 한 번도 안 떴거든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구분지상권은 지하 공중 다 되죠. 근데 개발권 이전 제도와 용적률은 어디 됩니까? 공중입니다. 아예 공중으로 아예 고치셔야 돼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 제가 안 푼 것 좀 얘기해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생각할 땐 19번 안 풀었죠. 19번, 20번, 21번 풀었죠? 그럼 19번이래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윤리성이라는 자체는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고 고가예요. 그럼 거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을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되고 중개업자도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같고요. 그 다음에 봐봐.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면 대문 활동만 해요? 대인 활동도 해요? 둘 다 하고요. 자, 체계화된 이론은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긴 하지만 과학성이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서는 과학성이 요구되지만 실무에서는 기술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과학성을 또 강조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19, 20, 21번을 내드린 이유는 이게 활동 파트에 들어갔는데 이 내용이 없어요. 책에.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는 것은 126페이지로 한번 갑니다. 126페이지 가시면은, 자, 우리가 수요공급을 들어가는 건 그렇고요. 나중에 이제 거기 보시면 부동산 공급곡선이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자, 할게요. 아까 부증성 기억나시죠? 자, 연결시키셔야 돼요. 오늘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토지의 특성이 아까 부증성과 용도의 다양성 기억하시죠? 여기를 미리 가볼게요. 들어갑니다. 자, 이걸 이해하시면 앞쪽 파트의 부증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들어갑니다. 자, 좀 전에 제가 토지에 대한 공급인데요.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럼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무슨 성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이 완전히 수직이 돼요. 지금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격하고 양이 있으면은 가격을 올리더라도 공급을 늘린다, 못 늘린다? 못 늘려요. 그럼 가격의 탄력성이 완전 비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공급 곡선이 우상향합니까? 완전 수직입니까? 수직이죠. 그런가요? 이걸 완전 비탄력 쪽이라고 또 우리가 배우실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완전 비탄력 쪽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근데 그냥입니까?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집에 가셔서 아까 그 파트를 다시 한번 연결시킬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보세요. 토지가 바다가 있고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용도 전환은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런가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그럼 어느 지역에 여러분 보세요. 쉽게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어요. 그럼 얘가 10개 있고 10개 있으면 그냥입니까? 전체 양은 20개가 있습니까? 20개 양은 안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럼 10개, 10개, 20개는 안 늘어나고 만약에 5개면 15개로 바뀌겠죠. 얘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로면 얘가 다 20개로 바뀌죠. 이건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20개의 양은 절대 안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곡선상이 나타나면 따라서 우상향. 우상향이 돼요. 자, 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자,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가능하다.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용도 전환이니까 용도적 공급이에요. 그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러면 택지로 바뀌면은 가치가 올라가죠. 그럼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수직이에요? 우상향이에요? 우상향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상향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갑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만약에 농지가 만약에 100만 원이면, 택지로 100만 원이면 우리가 10개 만들고 150만 원 받으면 평당 우리가 15개 만들고요. 만약에 500만 원이라면 전부 다 바꾸죠. 그런가요? 그래서 할게요. 지금 여기 126페이지에 부동산의 공급 곡선 보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가능합니까? 부종성 때문에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수직이죠. 그냥요, 완전 비타르적이에요. 근데 경제적 공급은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그러면 우상향으로 모양으로 된다는 얘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그럼 그 지문이 들어와요. 동영상 들으시는 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지문이 페이지 76페이지에 있어요. 자, 76페이지 가시면은 부중성이라는 단어 있나요? 맨 밑에 가보세요. 자,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지만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토지의 공급 곡선이 수직이었죠, 아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른쪽 가보세요. 자, 오른쪽 가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에 가셔서 80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80페이지로 가시면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맨 밑에 한번 가보세요. 부동산이 용도 전환을 통해서 토지의 무슨적 공급은 가능하게 합니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 하죠. 그런가요? 그럼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수직이에요? 우상향이에요? 요거 이해 가셨습니까? 요거 그래서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꼭 연결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경제 파트로 한번 가볼게요. 나간 김에. 그래서 페이지로는 114페이지로 가죠. 114페이지로 가시면 우리가 이제 이런 공급이 들어가면 이런 거구나 배울게. 그래서 수요 공급 파트가 나온다면 3문제에서 4문제인데 그냥 우리가 또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또 짧게 끝날 수가 있으니까 수요의 개념만 좀 잡고 다음 시간에 제가 유량저량을 좀 하려고 합니다. 11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참다. 자, 이렇게 갈게요. 자, 우리가 이 수요는 파는 쪽이에요? 사는 쪽이에요? 사는 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의 정의가 있어요. 자, 수요라는 자체는 들어갑니다. 자, 수요란 파는 쪽입니까? 당연히 사는 쪽입니까? 사는 쪽이죠. 소비자가 자, 한번 여쭤볼게요. 갑순이가 사과를 100개 먹어요. 많이 먹습니까? 기간에 따라 틀립니까? 그래서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간이라는 것이 유량입니다. 일정 기간에. 그래서 유량이라는 걸 써요. 유량. 저량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량 일정 시점이 아니라 유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만약에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24평 아파트를 팔려고 해요. 그럼 1순위한테 가주면적을 합니다. 이 아파트 사고 싶어요. 그때 어저께 샀대요. 산 게 중요해요? 사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구매하고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구매했습니까? 구매하고자 하는 입니까? 아직 일이 벌어지기 전이죠? 그래서 사전적이라는 의미죠. 사전적이어서 사후적이 아니라 살 의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후적이 아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3억으로 사시겠어요? 돈 없으면 보내야 되죠.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욕구가 우리가 구매력이에요. 욕구가 이제 구매력으로서 우리가 따라서 유효수요. 유효수요를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재수요하면 안 돼요. 잠재수요는 살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효수요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재수요는 살 능력은 없는 거예요. 유효수요에 대한 살 능력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게 차입 능력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 만약에 백화점 가갖고 여러분들 카드사에서 카드를 쓸 수 있죠. 그럼 카드를 사게 되면 물건을 내주잖아요. 그럼 카드사도 하나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무주택 서민들은 집을 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려면 자 우리가 단기로 빌려줘야 돼요? 좀 장기로 빌려줘야 돼요? 고리로 빌려줘야 돼요? 저리로 빌려줘야 돼요? LTV라는 거 배우셨죠? 이런 비율을 좀 높여주면은 유효수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들어볼게요. 자, 수요란 일정 시점입니까? 일정 기간입니까? 유량이라는 개념이고요. 상품을 구입했어요? 구입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후적이에요? 사전적이에요? 욕구는 구매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수요가 돼요? 유효 수요가 돼요? 유효 수요를 얘기하죠.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수요는 반드시 가처분 소득이 있는 유효수라는 거는 처분 가능한 소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소득에서는 그냥입니까? 세금을 뗍니까? 떼게 되면 통장에 찍히는 게 쓸 수 있는 능력이죠. 이게 이제 가처분 소득이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른쪽에 유량저량이 있는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중요한 것은 자 페이지 가시면 116페이지 가시면 116페이지 박스가 하나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택 수요와 소요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할게요. 이게 두 가지만 구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아까 잠재 수요와 유효 수요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거의 수요의 유형은 안 나옵니다. 다 지워버리세요. 아예 안 나버리고 넘겨버리시면은 페이지 가시면 118페이지 가시면 성질별 분류에 실질적 수요와 잠재적 수요라는 단어가 있나요? 잠재 수요는 살 의사는 있는데 살 능력은 없죠. 근데 예비 신랑은 예비 신부는 어떻게 돼요? 결혼할 거니까 예비 수요가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 수요는 그냥입니까? 유효 수요가 됩니까? 이게 뒷받침해야 된다는 거죠. 찾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시고 그러면 박스를 한번 볼게요. 넘겨보시면은 116페이지 지금 제가 주택 수요와 소요라는 단어가 박스에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자, 잠재 수요입니다. 잠재 수요와 유효 수요를 봤을 때 주택 수요와 소요는 다르다만 나왔는데요. 들어보시면은 잠재 수요는 무주택 서민들이에요. 그 다음에 유효 수요라는 자체는 우리가 중상층 이상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잠재 수요라는 무주택 서민들은 살 의사인데 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돼요. 그럼 정부가 개입을 안 해야 돼요? 정부 개입이 필요해요. 그럼 얘네들이 얼마만큼 주택이 필요한지는 주택 소요라는 니즈를 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중상층 이상이 정부가 집 사는 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시장에 맡겨야 돼요. 그걸 주택 수요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하우징 디맨드라고 하죠. 그럼 정부가 개입하는 건 수요에 개입해야 돼요? 소요에 개입해야 돼요? 소요죠. 소요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우징 니즈라 그래요. 이건 사회 정책성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서 저소득층을 위한 거죠. 찾았습니까? 근데 수요는 어떻습니까? 중상층 이상들이 주택을 사는 건 시장 기능이 해결되겠죠? 그래서 수요와 소요가 다르다고만 나왔거든요. 그럼 정부가 개입하는 건 어디에 개입해야 돼요? 소요에 개입해서 수요로 전환시켜야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저한테 오시게 되면 115페이지 다음 주에 체크 플러스의 저량과 유량이라는 게 있죠. 여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갈게요. 저 보세요. 수요란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일정 기간이에요. 구매하고자 하는 건 사후적입니까? 사전적입니까? 욕구가 있다는 건 무슨 수요가 되죠? 유효수, 차입 능력도 포함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소요를 수요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끊을게요. 이해하셨죠? 유량 저량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